안녕하세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의 IT 강의를 맡고 있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또 인공지능 하면 보통 챗봇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챗 GPT도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그런 챗봇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 속에서 실제 일을 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사 및 석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르노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했었고, 또 이제 얼굴 인식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그림은 제가 이제 얼굴 인식 방법을 제안한 졸업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고요. 이제 포르노 검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제가 했던 일을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포토샵으로 한 10,000장? 하여튼 꽤 많은 양의 사진이었어요. 그 야한 사진을 받아와서 거기서 이제 그 야한 사진의 살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긁어냅니다. 그 포토샵으로 하나하나 다 긁어냈어요. 그렇게 긁어낸 다음에 그 사진들에 있는 색상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색상 정보랑 또 어떤 이 부적절한 사진의 질감 있죠, 질감.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학습을 해서 이 사진이 야한 사진인지 아닌지 그런 판별하는 알고리즘의 일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참여했던 부분은 색상 모델을 구하는 부분,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LBP, 히스토그램, SVM 이런 걸 설명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SVM 자체가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랑 좀 연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넷블로 영진전문대학교 그리고 YJ링크라는 회사에서 실제 개발자로 일을 했고 지금은 여기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블로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콘텐츠를 이제 개발을 했고 영진 전문대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초과 수당,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YJ링크라는 곳에서는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들 이제 제어하는 그런 쪽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뭐 C, 파이썬 이런 것들, 뭐 자바 이런 개발 쪽이랑 AI 빅데이터 이런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발자는 아니고 강사인데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전문 직업인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의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자였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컴퓨터 공학과 이제 2학년 돼서 컴퓨터 학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됐는데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저보다 못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좀 싫었어요. 아, 왜 신입사원이 나보다 더 잘하지? 이러면서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싫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목격하다 보니까 아,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아내가 한번 강의를 해봐라. 그것도 진짜 안 맞으면 다시 개발자로 돌아오면 되지. 라고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직장에서 너무나 좋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그리고 학생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일이 제 적성에 맞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강사로 지낼 것 같아요.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언젠가 다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요. 이제 개발자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개발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언을 구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개발을 지향하는 분들한테는 개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이신 분들이 뭐 강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보통 AI라고 하죠.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했다.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능, 그러니까 자연지능이 아니고 인공적인 지능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개념 자체는 195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최근에 도입된 것 같고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도입된 인공지능은 좀 규칙을 딱 정해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언어라든지 뭐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론 방식을 컴퓨터에 이제 구현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도입된 개념이지만 이때 당시 인공지능은 규칙이 좀 명확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약인공지능,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성능이 안 좋아서 약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사람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서만,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약인공지능이에요. 그 체스로 유명한 딥블루나 바둑으로 유명한 알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인공지능에 속하죠. 체스나 바둑이라는 용도에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처리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처리하기 쉽지만 좀 번거로운 것들을 컴퓨터로 좀 빨리빨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약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인공지능 있으면 강인공지능이 있겠죠. 인공 일반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이 강인공지능이야말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일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챗GPT는 어떨까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인공지능입니다. 왜냐면은 대화, 어떤 검색이라는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초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싱귤러리티 혹은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이라면 초지능을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능 수준은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기능을 구현해 줘라고 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해 주면은 사람이 그 인공지능이 구현한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지능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그냥 활용만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초지능이나 강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1950년도에 앨런 튜링이 이제 고안한 개념인데 기계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를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튜링이. 그래서 기계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튜링 테스트예요. 여기 그림처럼 여기 C가 A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C가 이 A를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하거나 사람으로 착각하면은 튜링 테스트 통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했는데 이건 컴퓨터네 하면은 이거는 튜링 테스트 통과 못한 거예요. 이 AI는 황금기랑 암흑기를 계속 거쳤어요. 황금기는 이제 AI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 와 이거 돈 되겠는데 대박인데 하면서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유치되는 게 황금기고, 암흑기는 에이 그거 사기야, AI 뭐 별거 없어 하면서 이제 투자가 없어지는 게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AI 자체는 황금기랑 암흑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딥블루가 나왔을 때 1997년도에 딥블루가 나왔을 때는 AI 황금기, 또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 AI 황금기, 그리고 다시 이제 GPT가 등장하면서 AI 황금기. 지금은 이제 AI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AI가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AI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데, AI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기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근데 이 기계학습은 1980년도에 고안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1956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1980년도에 고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머신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인공지능은 사람이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 거예요. 자,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컴퓨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려줬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개랑 고양이 이미지를 5천 개씩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나중에는
특정한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것은 개입니다.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뭐 영어랑 한국어 문장도 잔뜩 이제 그 학습을 시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 그 뭐야, 이 문장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문장이 맞는 적절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중에서 이 머신러닝 개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딥러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AI가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보다 물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긴 한데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뉴런이라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뉴런이라는 게 뭐냐? 이 뇌에 있는 뇌세포예요. 뇌세포.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이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이 뉴런의 동작을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뉴런이라는 거는 일종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여러분들 다들 함수 배웠죠? 함수가 뭐예요? 어떠한 특정한 값을 입력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출력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뉴런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면은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러다이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산업화나 자동화나 신기술의 그런 걸 좀 반대하는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섬유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섬유를 이제 만들 때,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이제 그 뜨개질을 해가면서 이제 옷을 만들었다면 이 섬유 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옷들을 대량으로 바바바박 찍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그 뭐냐? 여기 그림처럼 이 섬유 기계를 노동자들이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폭동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러다이트 운동은 이제 이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신기술이 싫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랑 자본가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자본가들은 돈을 조금만 줘도 이제 쉽게 쉽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니까 돈을 이제 적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랑 자본가들의 대립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가 처음에 이제 그 개념이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섬유 기계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공장에서 자동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마다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좀 언급이 됐어요. 그 이제 인건비랑 실업 등의 이제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었고 이제 뭐 섬유 기계가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값이 낮아진 것처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마다 이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장이 들어가면서 많은 인력들이 대체가 됐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YJ링크라는 곳에서도 레이저 마킹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코드를 각인해주는 기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존에 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좀 대체가 되고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그럼 그대로 다 굶어 죽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이 많아지고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랑 러다이트는 어떨까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아니고 창작자들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공지능이나 공장 자동화가 처음 나올 때는 가장 불안했던 게 공장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블루 컬러인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각종 이제 언론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 얘기하면서 왜 불안해하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왜 불안해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요즘 인공지능 보면 어떻죠? 이제 사무직이나 창작자들이 오히려 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좀 혐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아, 이제 나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산업혁명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산업이 확 변했듯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현대사회도 확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지능 로봇이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사람의 말이 자연어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고 이제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어 처리라고 하고, 그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예요. 여기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화면 보시면은 이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양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인공위성이 쏴서 찍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버드 아이 뷰, 어라운드 뷰 혹은 에어리어 뷰라는 기술입니다. 이 자동차 카메라가 이렇게 앞, 뒤, 양옆에 있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정한 거예요.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가 있으면 뭐가 좋죠? 네,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차 운전을 안 하시고 주차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은, 아, 이 어라운드 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어라운드 뷰 기술이 적용된 차는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싸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요 후방 카메라 혹은 센서를 이용해서 그냥 운전을 하죠. 뭐 진짜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나 센서 없이 그냥 주차하고요. 자, 그다음 뭐 이제 뭐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지능 로봇이 있는데, 지능 로봇은 뭐 글자 그대로 지능을 가진 로봇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겠죠. 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 마이닝이라는 게 광산에서 뭔가를 캔다 할 때 그 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긁어 오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뭐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 딱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피 한 방울을 로봇에 딱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태인지 한 번에 쭉 진단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앞에서 딥블루 얘기했었는데, 딥블루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딥블루 자체가 1997년도에 IBM에서 만든 체스 특화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이때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원래는 4대2로 졌었는데 이제 IBM에서 다시 이제 개발하고 보완을 해서 이겼습니다. 에이, 뭐 체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체스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스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이때 깨지게 돼요. 에이, 뭐 컴퓨터 어떻게 인간을 이겨?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그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그래도 바둑은 못 이기겠지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당시에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IQ도 굉장히 높으셨고 본인 임무로 자기가 천재라고 하셨어요. 뭐 멘사 회원이셨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책을 한 번 봤는데 왜 이해를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천재이신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하셨던 말씀이, 인공지능이 뭐 그래도 바둑은 뭐 못 뚫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딥블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바둑을 좋아했던 한 천재 물리학자는, 그래도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려면 한 100년은 걸릴 거다 이랬는데, 100년이 안 걸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우의 수가 바둑 경우의 수는 체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파고가 나오게 되면서 이겼죠. 보통 알파고 하면은 그냥 구글부터 바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 딥마인드는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었고요. 구글이 2014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알파고 판, 리, 알파고 마스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2017년도 10월에는 알파고 제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여기서 고가 이제 바둑이잖아요. 바둑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보드 게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인 알파 제로를 2018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알파스타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미성년자시고 고등학생들이시다 보니까 아마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 아마 스타크래프트 1이 나오고 나서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면 뭐 할 말이 없지만요. 이 스타크래프트 2 용으로 만들어진 게 알파스타입니다. 네, 이제 알파고처럼 알파스타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알파스타 같은 경우는
알파고처럼 어떤 신의 한 수를 두거나 어떤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보다 더 빠르고 이제 더 정확하게 그냥 뭐 유닛을 생산하고 뭐 공격하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종료했다기보다는 알파고처럼 그런 참신한 게 나오지 않아서 종료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보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있는 분들 있나요 혹시? 카카오 뭐 이런 스피커 이런 것들. 뭐 아마존 에코나 KT 기가진 뭐 누구 이런 것들이죠. 뭐 TV 켜줘, 볼륨 올려줘, 볼륨 꺼줘, 나랑 끝말잇기 해줘 하면은 이 스피커가 각종 일들을 다 수행하죠. 자, 그 다음 GPT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 GPT 하면서 GP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GPT라는 게 뭐냐면 그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에요.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텍스트들을 잔뜩 모아놓은 데이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GPT 모델은 레이블링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들한테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고 텍스트들을 잔뜩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하고 이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GPT입니다. 근데 이 GPT를 이용해서 챗 GPT가 나왔죠. 2022년 11월에 처음 나왔어요. 뭐 이게 본격적으로 붐을 일으킨 거는 올해이긴 한데 사실 작년 말부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GPT 이용해서 코딩하니까 되게 편해 이러면서 알려줘서 저도 처음에 썼던 기억이 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뉴 빙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빙 검색 엔진인데 여러분도 혹시 빙 아세요? 보통 구글은 많이 아시는데 빙은 잘 몰라요. 빙 모르시고 그리고 엣지 잘 모르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요거랑 빙을 잘 모르세요. 보통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빙이나 엣지를 이용해서 크롬을 깔거나 네이버 웨이를 까는 용도로만 쓰셨죠. 그런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엣지 자체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쓰는 사람도 생겼고 빙 자체를 구글 대신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왜냐고요? 여기에 뉴 빙이라는 챗봇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픈 AI가 스타트업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한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이 GPT-4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챗GPT나 뉴빙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수겁을 쓰시면 돼요. 카카오톡 챗본 형태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카톡 하듯이 자동차 그려 이렇게 보내면은 그림을 바로 그려줘요. 8시 19분에 자동차 그리라고 했는데 8시 19분에 그림이 왔죠.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알파고로 대표되는 구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쫓아오기 위해서 바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이제 바드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이고요. 원래 람다 계열의 언어 모델을 썼는데 이제는 팔름이라는 언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의 챗 GPT랑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보통 챗 GPT 하면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구글 아니에요. 자, 중간 퀴즈입니다. 어때요? 좀 지루하나요? 네. 지루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중간 퀴즈. 인간의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모방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이죠.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입니다. 이 ANN은 인간의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모방한 것이에요. 자, 오픈 AI가 선보인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바로 알죠? GPT죠. 챗 GPT 아니고 GPT입니다. 이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단체인 오픈 AI가 2018년에 선보인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자, 그럼 인공지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챗봇 떠오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챗봇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화 다들 보신 적 있나요? 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그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영화라서 그러니까 청불 영화죠. 청불 영화. 네, 청불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관람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을 것 같아요. 뭐 미성년자들 강의하는데 뭐 이게 뭐 성인 영화만 다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챗봇은 여기 헐처럼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거나 여기 엑스마키나처럼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 로봇이 실제 움직이거든요. 애인처럼. 그렇게 되는 걸 상상하는데
사실은 챗봇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텍스트를 인식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아웃풋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챗봇이 왜 뜨게 됐냐면 뭐 앞에서 뭐 이런 뭐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뜬 게 아니고 재미나 사랑 그런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뜬 게 아니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때 이제 챗봇이 확 뜨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 대표적인 챗봇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챗 GPT를 생각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챗봇은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챗봇은 용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뭐 빙 챗봇, 챗 GPT, 바드, 아수거, 리튼 이런 것들은 뭐 범용 챗봇이긴 합니다. 범용 챗봇인데 뭐 단순하게 C 언어 구구단 코드 작성해줘 이러면은 뭐 굉장히 잘 작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지금 대통령 누구야? 이랬을 때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이라고 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잘못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분사 원리를 알려줘 이랬더니 진짜로 막 진짜처럼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용 챗봇의 경우에는 항상 정확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고 규칙이 정해진 챗봇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성이랑 실용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입력하는 메시지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관해서는 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가 최고죠. 뭐 내가 뭐 단순히 뭐 C 언어 코드 작성해줘 이랬을 때 카카오뱅크는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 자동이체라든지 자동이체 출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범용 챗봇보다는 이렇게 용도가 정해지는 챗봇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봇을 이제 룰 베이스 챗봇이라고 하고요. 이제 룰 베이스란 건 뭐냐면 규칙 기반이라는 거예요. 조건문을 딱 주고 뭐 자동이체 출금 안 되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런 텍스트. 뭐 자동이체 처리, 재처리 시간이라는 말이 오면은 뭐 이런 텍스트. 이렇게 딱 정해진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학습한 어중간한 머신러닝, 어중간한 인공지능보다는 이 룰 베이스 챗봇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뭐 챗 GPT나 뭐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카오뱅크 챗봇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겠지만 사실 실용성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에도 제한이 있고 이제 그 정답률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롤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응답도 빨라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이 미리 저장을 해놓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질문이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미리미리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응답도 빨라요.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챗봇 자체가 이렇게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좋지만 점점 트렌드가 생성형 AI로 가고 있어요. 챗 GPT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처럼 사람의 어떠한 말을 입력받아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림도 그리고 대답도 하고 그런 AI로 점점 추세가 그렇게 가고는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챗봇이 용도가 정해지는 챗봇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챗봇 GPT 활용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hat.openai.com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 아이디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이런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되기는 되는데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낮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밤 시간에 좀 잘 안 되고 질문이 너무 길다 그러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달러인가 25달러 그 정도인데 미국 시차에 상관없이 이제 막힘없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챗GPT가 뜨는 이유는 엄청 어려운 명령어가 아니고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GPT가 뜨고 있죠. 한번 뭐 제가 활용을 해봤어요. 뭐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라고 하면은 SQL 인젝션이 어떤 공격인지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예시 코드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럼 한국어 말고 영어로는 어떻게 질문하냐?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 네, 구글이나 빙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도 되고 GPT한테 번역을 요청한 다음에 그 질문을 그대로 줘도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챗 GPT 말고도 빙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깔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이 챗 GPT 이렇게 사이트 접속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면 여기 엣지 설치하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창의적인 선택하면은 이게 GPT-4 엔진을 써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GPT 3.5 엔진을 쓰는데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여기는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난수를 발생시키는 코드예요. C 언어로. 근데 우리가 보통 C 언어로 난수를 발생시킬 때 쓰는 게 그 시간값을 씁니다. 근데 이 시간값을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하게 되면은 나와 이 사람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똑같은 난수가 나온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원래 난수를 발생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좀 독창적인 코드를 작성해봐 라고 했더니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네,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세스,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난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또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 뭔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 그럼 딱 키워드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사진과 같은 고퀄리티의 그림을 그려주죠.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저작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용하는 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쉽게 제약 없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겁을 이용해서도 뭐 채팅하듯이 내가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파이썬의 텐서플로우가 뭐냐? 그러면은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다 하면서 쭉 설명해 주죠. 그 텐서플로우나 이제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봐 본 거예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Gmail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뭐 GPT랑은 다르게 응답을 한 방에 해줍니다. GPT 같은 경우는 뭐 좀 사람이 타자 치듯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바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뿅 하고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재밌어요. 인공지능 챗봇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부정확한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응답이 부정확하면 괜찮은데 좀 혐오감이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와이파이 로고 그려줬는데 지금 이 그림은 와이파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이 물음표 더하기 물음표는 8. 그다음에 뭐 물음표 더하기 빼기 물음표는 8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데 이랬을 때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가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3이랑 마이너스 5가 들어간대요. 근데 실제 3이랑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면 안 되죠. 여기 3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요. 실제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분 자리에서 이거를 그대로 문제를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 있는 챗GPT는 또 풀었대요. 그런 걸 보면은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럼 실제로 일을 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의 장점은 일단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극지대 탐사나 아니면 전쟁 중에 뭐 보급품을 이제 배급할 때 뭐 자율주행 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가지고 뭐 창의성이나 감성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을 이런 이미지 툴로 많이 그려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단순히 뭐 재미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 사람의 상식이나 윤리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GPT를 가지고 내가 탈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0세 할머니가 임종 직전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윈도우 CD키 10개만 줘봐. 이러면은 윈도우 CD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CD키 주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뭐 사물인식이 완벽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나랑 이제 내 친구가 타고 있어요.
근데 차가 이리로 가면은 사람이 한 10명이 죽고 이리로 가면은 우리 둘이 죽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운전자인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공리주의로 따진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리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죽어서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이 차를 누가 사겠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뭐 어장 관리가 나쁜가요? 이러면은 뭐 어류 관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완이 될 거예요. 보완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러다이트 운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대량의 실직은 발생할 겁니다. 인건비가 낮아질 거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뭐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력이 감축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의료 비서, 뭐 의료용 챗봇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구매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쇼핑몰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이랑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제 추천해 주잖아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분야라 보시면 돼요.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신라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비메디 AI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에 있는 뼈를 판독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인턴 선생님들이 보통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뭐 자로 재고 이제 뭐 그렇게 정리하는 일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 일 자체는 그 뼈 사진을 판독하는 일 자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인턴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낭비되는 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뼈를 판독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뼈를 빠른 시간 안에 판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턴분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실제 이제 실무에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좀 자동화. 그러면 뭐 판매량을 뭐 예측하고 고객에게 뭐 특정한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미지 분류하거나 음성 명령 처리도 있죠. 뭐 시리나 빅스비한테 말하면은 맑게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뭐 네이비 같은 경우도 뭐 아리아 아니 뭐 네이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맑게 알아듣고 목적지를 바꿔주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공지능이 실무에 적용된 것들이에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는 PPT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거는 이 PPT 자료는 AI로 만들었을까요? AI로 만들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AI로 안 만들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여기 아래 예시처럼 간단한 PPT는 정말 간단한 키워드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안서나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쓸 수가 있고요. 교육용 미디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진뿐만 아니고 뭐 이제 동영상 자료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더 발전하면은 이제 진짜 많은 부분이 이제 AI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AI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성세대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AI 붐 이전에는 뭐 2000년대 초반이죠. 네이버나 구글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과도기 때는 구글이 유명해지면서 구글링으로 검색을 해요. 현재 시대는 AI한테 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질문을 바로 한다고요. 다이렉트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느린 대신에 확실하게 익힙니다.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빠른 대신에 머리에 좀 잘 안 남아요. 근데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검색보다도 더 빠르지만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하는 코드를 작성해봐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막 작성을 해요. 오, 잘했어. 설명해봐.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책을 통해서 공부한 세대나 검색을 통해서 공부한 세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설명을 하는데 이 AI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 세대는 설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냥 됐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 세대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 가위바위보
하는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책을 봐요. 조건문까지 학습을 하고 코드를 작성해보죠. 검색하는 분들은 뭐 파이썬 가위바위보 이렇게 검색하고요. 좀 숙련된 분들은 파이썬 조건문 이렇게 검색을 해서 조건문 개념을 익히고 또 이제 가위바위보를 작성을 하죠. 근데 AI 세대는 파이썬으로 가위바위보 하는 코드 써줘 이렇게 해서 그 코드를 긁어다 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파이썬 가위바위보 하면은 파이썬 문법, 조건문, 그리고 가위바위보 특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능력이 후퇴할 수 있고요. 단순히 사고 능력만 후퇴하면 괜찮은데 실무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료 돈 주고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돈 주고 써야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 매뉴얼도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I 자체는 무료, 오픈소스 기반으로 학습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AI로는 이 유료 제품의 이제 그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파나소닉의 뮤토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그런 제품을 돈 주고 사야 되고 물론 뮤토콜 매뉴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받아볼 수 있지만 파나소닉 모터, 파나소닉 센서 같은 경우는 직접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서 구동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이 끊겨 있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AI 세대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에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AI에 검색하는 것 자체도 안 되죠. 예를 들자면은 뭐 한 반도체 회사에서 챗 GPT한테 뭔가를 물어봤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므로 인해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반도체 정보 자체가 기업의 기밀인데 챗 GPT한테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반도체 기밀 정보가 챗 GPT로 넘어간 거죠. 굉장히 큰일이죠. 그리고 뭐 소유권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나 업무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대신 써준 경우. 혹은 뭐 어떤 되게 잘 그린 그림 작가의 그림을 불법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뭐 아니면 뭐 체스 대회 중에 누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으로 뭐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다음 기보를 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검색을 잘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고 AI한테 물어봐서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AI를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97년도에 나온 딥블루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검색 성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공개돼 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림도 그래요. 뭐 뷰티풀 선셋 오버 더 오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 이런 거 그려줘. 이제 뭐 선셋 그려줘 그럼 잘 그리는데 좀 복잡한 말은 잘 못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로컬 네트워크 에어리어 이러면 이제 랜선을 그려주거나 어떤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그려줘야 되는데 웬 엉뚱한 여자 사진을 그려줬죠. 이게 제가 얼굴만 보이게 한 이유는 밑에 부분이 좀 부적절해서 그랬어요. 뭐 미소년 뱀 그려줘 했더니 이상한 걸 그렸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리 가족 이미지는 잘 보시면 얼굴들이 다 이제 함몰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려봐 했더니 뭐 사실 인공지능에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그렸죠.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념이나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이 인공지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언제 개선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순한 명령을 좀 잘 못합니다. 뭐 샵 0000FF 그러니까 파란 색깔 네모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단순한 파란색 네모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아소고바한테 물어보니까 HTML 코드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실행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시각화하는 걸 잘 못합니다. 뭐 C 언어의 링크드 리스트를 좀 시각화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인공지능한테 그려보라고 하더니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그렸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나 성별에 대한 개념이나 좀 복잡한 말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도 물어보고 영어로도 물어봤는데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한 거는 사람을 3명을 그려야 되고 남자가 약간 좀 사이보그 느낌이 나는 걸 좀 원했는데 일단 사람 자체가 일단 4명이죠. 어찌저찌 사람을 3명 그리긴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만 색칠해줘 했더니 다 색칠해버렸죠. 이런 문맥 파악이 조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해도 파악할 수 있는 문맥을 인공지능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인공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도 이거는 사람 해야겠지. 이걸 인공지능으로 하긴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AI 인디시전입니다. 인디시전이라는 단어는 머뭇거림이라는 뜻인데 이런 건 내가 해야겠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좀 있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나 습관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Z세대잖아요. Z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것처럼 우리 알파 세대나 그 아래 세대들은 AI 네이티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AI 발전을 반대하고 뭐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과 별개로 AI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이 쓰니까요. 이제 개발자 역할도 사실은 바뀌게 될 거예요. 개발자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제 소스코드 작성하고 그거를 컴파일러가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C로 언어 작성하면은 컴파일러가 0과 1로 된 기계어로 컴퓨터한테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고객이 이용하는 식이었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 C랑 이 기계어 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뭐 구구단 하는 코드 작성해줘 하면은 AI가 코드 작성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뜨고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뜨고 있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가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다들 보셨나요? 보면 주인공이 막 우주선 막 이렇게 빠르게 막 돌아가니까 막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명령하니까 그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그 주인공의 말대로 이게 막 잘 회전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언젠간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랑 AI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음악이랑 이미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AI로 그림도 더 잘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작곡하시는 분들도 작곡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혹시 보컬로이드 아세요? 우리나라의 시우나 유니, 일본의 하치네 미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보컬로이드를 잘 쓰는 분들도 저 같은 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막 이런저런 음악들 리믹스해서 진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멋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문 분야인 분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저처럼 이제 교육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소프트웨어 코드 문법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위주로 진행하고 뭐 디테일한 코드는 AI한테 이렇게 시키면 돼 라고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라 그럼 어떨까? 뭐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 못 그리던데 뭐 전에 그렸던 거 똑같은 거 못 그리던데 인공지능 바보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손 보세요. 이거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이 손을 굉장히 잘 그려요. 아니면 아예 그냥 손을 뒷짐짓는 구도로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든가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고쳐질 거예요. 뭐 거북선 라이트닝 볼트 하면은 에이 주님 또 그러신다 이러면서 이제 웃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현재 주소를 잘 파악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끊임없이 공부해라. 끊임없이 트렌드 쫓아가라. 막 이렇게 압박을 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에이, 나는 뭐 괜찮겠지. 에이 뭐 그냥 뭐 괜찮겠지.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먼 미래의 서울 모습이에요. 뭐 진짜 이렇게 서울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모습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지 밝은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듯이 인공지능이 오면서 시대는 또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혐오하거나 무서워만 한다면 성과를 볼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좀 신기해 하시면서 좀 쓰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